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기자 박현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읽는 변호사에 대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50여 년간 존경받는 변호사로 활동 중인 니시타카 스토무가 1만 명이 넘는 의뢰인들의 삶을 통해 운이 좋은 사람들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저자인 니시나카 변호사는 몇 번이나 똑같은 곤경에 빠져 자신을 찾아오는 운이 나쁜 사람과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운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한 뒤 운을 좋아지게 하는 법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스스로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책에 담았습니다. 총 6장으로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1장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를 읽었는데 오늘은 2장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해서 부부끼리 감사히 하면 그 집은 잘되기 마련이다 라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다툼은 불운을 부르지만 다툼을 피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해의 더운 여름날 저는 어떤 여성이 이혼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토목공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고 귀가가 항상 늦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담자인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상담하는 내내 남편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다음 약속날 사무소에 온 의뢰인의 마음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게 부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던 부인은 우연히 창문 밖으로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오후, 남편은 작업복을 입고 도로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작업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매일 저렇게 일하고 있다니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본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덕분에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예요.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며 일했으니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남편은 술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되도록 술은 줄일게. 부인이 남편을 향한 태도를 바꾸자
남편도 부인을 향한 태도를 바꿔 다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인과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세를 지고 있거나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툼도 사라지겠지요.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에 대한 부인의 감사로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네. 부부끼리 서로 감사해야 하면 정말 그 집은 늘 웃음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있는 도덕적 과실에도 속죄해야 운이 들어온다 라는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보면 죄에 해당하는 행동, 그것을 도덕적 과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가혹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형법상의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죄도 아닐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 녀석이 그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하고 원한을 품는 건 당연하지요. 누군가로 인해 자신이 비참한 경험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해자 행동이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보면 역시 죄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게도 그와 관련된 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대입시험을 볼 때 두 학교에 지원해서 모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학한 곳은 오사카 대학교였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에 합격 기회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제가 한 군데만 지원했다면 누군가는 저로 인해 불합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기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회사원 생활을 했는데 그 회사에 취직할 때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취업 활동을 할 때 두 회사로부터 채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한 회사에만 근무했으니 이때도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한 셈입니다. 물론 제가 입학하지 않거나 입사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에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합격 소식을 듣는 순간 크게 실망하고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 원하지 않는 대학이나 회사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두 군데나 합격을 노리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과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하는 행동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을 어긴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해야 합니다. 좋은 운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도덕적 과실에 대한 속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1만 명의 인생을 가까이서 지켜본 제 경험상의 규칙입니다. 네.
사실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잘 되기를 바라고 한 일이 잘못이 된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저도 나도 모르게 도덕적 과실을 참 많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 되기 바라면 운이 돌아선다. 네, 이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 1월 신문 광고에 이런 말이 실렸습니다. 원하는 것은 욕심냅시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소원을 늘어놓았더군요. 소원 성취,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장사 번창, 합격 기원, 자손 번영,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건강, 학업 항상, 연애 성취, 입신양명, 그리고 복권 당첨까지. 놀라울 만큼 자기 욕망뿐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이든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일만 잘 되기를 기원하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덕적 과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과실이란 간단히 말하면 남에게 폐가 되는 행위나 태도를 말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운이 나빠지는데 탐욕이 바로 그 대표격입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세상에는 욕심을 가져라, 욕심을 내라 라는 강구가 넘쳐나고 있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거기에 휘둘려 살아가다간 훗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운이 나빠지고 난 뒤일 테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 모두 도덕적 과실을 깨닫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너무 몰아붙이면 악운을 부르게 된다. 네,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 과실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과실은 때로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속죄하지 않으면 행운은 결코 손에 쥘 수 없습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속죄도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셋이나 죽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종류의 살인은 아니지만 제가 한 일 때문에 사람 셋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를 낸 것은 막 변호사가 되었을 때쯤입니다. 어떤 사람은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부터 채무자를 찾아가서 약속한 기한은 이미 지났으니 바로 채권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독촉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절박한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게 간절하게 부탁하며 유예를 청했습니다. 저는 의뢰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라 유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의 대리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엄격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전화나 서면으로 상대의 약속 위반을 질책하며
빨리 채무를 변제하라고 반복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마지막 전화 연락으로부터 일주일 후 채무자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유서에는 이시나카 변호사에게 유해를 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의 대리인입니다. 당시에 저는 의뢰자가 완고하면 대리인도 완고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궁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만큼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나의 일처리 방식이 나빴기 때문에 채무자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미숙한 나머지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은 것이죠.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도의적으로는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을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같은 상황에 처한 젊은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압적으로 굴면 안 돼. 돈 안 갚겠다는 게 아니야.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는 마. 젊은 시절에 제가 저지른 죄를 이제 막 법조인이 된 젊은 변호사들이 저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제가 변호사가 된 후 수년이 지나 와지마이 와키치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막 독립했을 때 생겼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70대 남성을 증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가능한 한 많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의뢰자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을 때 만약 거기에 모순이 있다면 그 증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추궁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당시 그 재판의 증인이 하는 말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재판과 똑같이 발언의 모순점을 엄격하게 추궁했습니다. 저로서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모순을 지적받고 사실 여부를 추궁당하던 증인은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상대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몰아붙일 작정은 아니었으니까요. 노인에게 너무 심하게 대한 걸까? 그런 후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로부터 이틀 뒤 그 증인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망연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이 죽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죄가 많은 직업이구나.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작은 도덕적 과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네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차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본에는 적은 것 같고 간서지방에서도 이제는 꽤 줄어들었지만 옛날 오사카에서는 안타깝게도 차별로 인한 사건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게는 차별에 관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차별 사건 상담 중에 경솔한 행동으로 사람을 한 명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독립해서 개인 사무소를 열고 몇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한 의뢰인으로부터 결혼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딸이 어느 남성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상대의 부모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을 탐탁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차별이었지요. 전화로 상담해온 어머니는 딸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내 혈통 탓이에요. 딸이 너무 탁해서 못 견디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세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 댁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서 6시간 넘도록 들었습니다. 시간도 늦었으니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권했습니다. 튀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날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았고 몹시 바쁘기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색이 나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소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제게 믿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까지 차별을 받았다. 죽는 수밖에 없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은 저는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이 만든 밥을 먹지 않는 것은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오해하지 않게 사정을 제대로 설명했어야 했어. 저는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형법으로 살인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인과 같았습니다.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후 차별 반대 운동을 하던 단체에서 이 사건을 문제화해서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별할 작정으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더니 의외로 쉽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변호사 생활을 지켜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자의 입장에 서서 변호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차별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와지만 선생님 밑에 있던 변호사가 차별을 할 리가 없어. 이건 분명 오해 때문일 거야. 라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용서받기 힘든 죄를 저지른 저는 은사의 인덕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많은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진실을 알려준 이 일을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 저도 배가 고프지 않아서 주시는 찻잔을 사양한 적도 있고 또 배가 너무 불러서 직접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가라고 하는데도 그냥 사양하고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그분에게는 정말 치명적으로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지금까지 저에게 저도 모르게 상처를 드렸던 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도덕과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법학자인 히로아케 치쿠로 선생이 창안한 학문으로 도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히로아케 치쿠로는 1866년도에 태어나서 193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일본의 석학이자 도덕과학 사상을 제창한 인물이다. 그는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에서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도덕 교육을 강조한 모랄로지 교육을 창안하고 이를 설파하기 위해 학교까지 만들었다. 도덕과학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르는 존재이다. 매일 먹는 음식도 고기나 생선, 채소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것이며 매일 이용하는 철도나 도로도 건설 노동자의 희생의 산물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항상 이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도덕과학에서는 이것을 도덕적 부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도덕적 부채에 대한 인식 없이 살거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운이 달아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로써 2장까지 제가 다 읽었고요. 3장.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은혜를 갚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거의 50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감한 것은 도덕적인 부채가 사람의 운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부채란 도덕과학에 나오는 단어인데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범하는 도덕적 과실입니다. 또 다른 도덕적 부채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입은 은혜입니다. 인간이라면 태양이나 자연에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면 단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인간에게 3대 은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나라의 은혜, 둘째는 부모나 조상의 은혜, 셋째는 가르침의 은혜입니다. 첫째, 사람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전부 혼자서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만듭니다. 이렇게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덕분입니다. 둘째, 부모나 조상이 없다면 나는 존재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피를 나누어준 부모님이 2명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모님까지 합하면 4명이 됩니다. 조상을 한 대씩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조상의 수는 2배씩 늘어나므로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2046명이 됩니다. 만약 이 2000명 남짓한 조상 중 한 명이라도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셋째, 가르침의 은혜는 소위 말하는 은사님에 대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지식이나 지혜, 기술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지혜나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덕적 과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은혜 역시 도덕적 부채입니다.
조금씩이지만 부채를 갚는 행동이 좋은 운을 불러줄 것입니다. 다만 은혜를 갚으려 해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태양이나 자연의 은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전체에 은혜가 순환하게 됩니다. 차례차례 은혜 갚기를 하는 것, 이를 선행 나누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를 갚거나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책 내용이 도덕적 과실에 대해서 이제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라 라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 은혜를 갚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은혜 덕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사카 부립 기타노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재학 당시에 동문 선배이자 배우인 모리시게 히사야 씨가 강연을 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연 제목은 200만 명에게 감사를 이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모리시게 씨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1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리시게 씨가 말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일 때는 먹는 분유는 아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 우유를 모아서 운반하는 사람,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사람, 분유를 운반하는 사람,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 그것을 사와서 따뜻한 물에 녹여 먹여주는 사람 등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을 키운 분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커서 먹는 밥도 마찬가지고 매일 입고 있는 옷도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집도 다니고 있는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7년간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을 헤아려 보면 20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17세의 고등학생이니까 지금까지 무엇 하나 혼자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과 부모님 혹은 조상 덕분이지요. 모리시게 씨는 우리를 깨우쳐주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200만 명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예를 표합시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타 노고등학교에 자살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200만 명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그 때문이었겠지요. 당시 저는 모리시게 씨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수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 내가 살아올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는 좋은 운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처럼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만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입니다. 네, 벌써 지금 10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